발터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우리가 예전에 그 베냐민만 독립된 주제로 한번 여기서 했었고요. 한 번 더 베냐민만 독립된 주제로 서당으로 강좌를 열 생각입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제가 왜냐면 베냐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오늘은 맛배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진보와 보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쉽게 뭐 한나라당은 자한당은 뭐 극우고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보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를 계속 딱 잘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들이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봐도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북한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당 천국이기 때문에 동생 같은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있게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 그 2000년대 초에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기 아주 LA에 굉장히 그 친북 인사 한 분이랑 술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약간 이제 북한 체제를 이해하면서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맹목적으로 그 체제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제 논리가 좀 막히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에는 남녀도 아니에요. 처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다 그 처녀성을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얘기하다 말문이 딱 막혀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시나요? 차라리 남녀가 다 결혼 전에 다 뭐 이게 순결이란 말 저 좋아하지도 않지만 남녀가 다 그런 결혼 전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라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여성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황모 씨도 있었을 텐데 모 씨가 얘기할 때 다들 입 떡으로 잡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보 보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는 발터 베냐민도 그런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칼 슈미트도 보면요. 굉장히 사회의 개혁이나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것까지만 보면 분명히 그는 진보적인 가치를 숭상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집권하는데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결과가 됐고 결국 히틀러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죠. 물론 그는 그 전에 이제 일이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일찌감치,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일찌감치 이제 발을 빼서 그나마 전범,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주택연금 정도로, 가택연금 정도로 형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가 처음에 추구한 가치는 사회적 진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얼마 전까지 보수의 가치가 되었었고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 칼 슈미트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다시 그것이 오늘날 칼 슈미트가 오히려 진보 쪽에서도 좀 차용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진보 보수를 이렇게 탁 이것까지가 진보고 이거부터 보수고 이렇게 나누긴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현대 사회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진보의 가치는 뭐 절체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였는데 절체적 민주주의가 가져온 것들의 폐해도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수단인데 그 절체적 민주주의만을 하나의 목적으로 보고 진보가 거기에 매몰될 때 사회가 그러면 진보적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보고 있을 때 최근에 한국의 사태처럼 말이죠. 그럴 때 그럼 그 진보는 옳은 진보였느냐?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냐도 발터 베냐민도 바로 20세기 초에 1892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20세기 초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뭐 발터 베냐민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가정의 출신이었죠. 유대인 아버지와 그 개신교 어머니를 둔 아주 독특한 가정이었죠. 개신교 어머니를 둔 독특한 가정 출신이었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 때문에 독일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 논리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독일에 개종을 하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로 개종을 하든 아니면 독일인과 결혼을 하든 아니면 아예 독일 국적을 취하는 뭐 독일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사회가 뭔가 진보하는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민족적인 뭐 시오니즘 이런 데 매달리지 말자라고 하는 자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학문적인 천재들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꽤 점점 변화되고 있었고, 바로 베냐민 가문만 해도 어머니가 개신교 어머니를 뒀던 상당히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오늘날 최고로 좀 다시금 소환되는 천재적인 철학자지만 보면 좀 나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사상이 아주 모든 걸 다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시즘하고 유대교하고 이걸 이제 결합을 시키려고 애를 썼던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적 신비주의, 그분이 말한 유대교적 신비주의는 또 개신교적 요소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대교적 신비주의와 또 막스적인 그런 혁명 사상을 결합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당대 사상가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니까 막스적인 혁명이론에서도 약하고 또 이 유대교적인 신학 이념에서도 약하고 두 개의 결합을 추구했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를 보다 보니까 사회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뭐 문의 박사학위 논문은 독일 비예극, 독일 연극 중에 비예극, 슬픈 연극에 뭐 그 서사 구조 뭐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고요. 또 집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망명 생활하면서 프랑스 가서 프랑스에도 사롱 문화도 매번 기웃거렸고, 또 해시시라고 하는, 해시시가 그 오늘날의 영어로 하면 애서신, 그 암살자 맞죠? 저격수. 그 암살자가 그 해시시 H 발음과 A 발음이 이렇게 혼동되는 언어군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먹고, 옛날에 암살자들은 자객들은 그걸 먹고 반드시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애서신은 해시시에서 나오는데 해시시 중독자였고요. 왜냐면은 그 집에 돈이 있겠다. 맨날 프랑스 가서 놀겠다. 머리는 타고난 천재겠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연극, 중세 연극의 연극, 뭐 특히 이제 영화 문화가 20세기 초에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영화에 또 빠져들고 미술에 빠져들고, 프랑스에 가서 아케이드라고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이런 오락실 같은 데가 아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케이드가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한 말인데 모든 그 안에는 매춘굴도 있고 술집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섭렵을 하면서 그의 사상이 전방위적으로 아주 모든 것을 횡단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은 1925년도에 이태리 나폴리에 있는 어느 대학에 교수,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그런 모양입니다. 교수 자격 시험을 위한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을 심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당대 유명한 막시스트 학자들이었습니다. 막시즘 학자들이었는데 이 논문이 리젝트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막시스트 학자들도 보면 분명히 막시즘 같긴 한데, 뭐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안 읽어봤지만 막시즘 같긴 한데 막 갑자기 뭐 유대적인 요소도 나오고, 뭐 갑자기 뭐 프랑스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천재적인 논문 같은데 감이 안 잡혔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 논문이 거절이 돼요. 그래서 거절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허무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이제 전처와는 원래 이혼한 상태였는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서 그 라치스라고 하는 아시아 라치스라고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은 이태리 여인인데 볼셰비키 혁명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17년에 일어난 그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가 이미 이태리까지 왔던 거죠. 1925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볼셰비키 당원이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막시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랑 결혼을 해요. 결국 아시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유명한 브레이트를 만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사회주의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브레이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트 시인은 아주 유명하죠. 네, 늦으셨습니다. 예. 7시. 차에 있었는데. 7시. 네? 지난주 8시 반이었다가 갑자기 30분 단위만 기억이 됐구나. 지난주 우리 특감을 8시 반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라는 시는 다 알죠? 브레이트의 가장 큰 이론은 뭐냐면은 소격 효과. 우리나라 이 철학자들이나 이 극자 소격 효과 그러니까 이 혹시 무슨 뜻인지? alienation. 분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학자들은 거리두기 효과라 그래요. 간단한 거리두기 효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막 브레이트 수능 공부하고 그럴 때 소격 효과를 배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소외될 소자하고 격차 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번역한 거를 그러네.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못하는. 그래서 뭐 거리두기 효과 요즘 애들이 더 낫네. 근데 뭐냐면 이분의 극작 이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메소드 연기 그러잖아요. 뭐 연기 잘한다고 뭐 송강호 보고도 그렇고 완전히 그 연기에 ABC에 딱 빠져들고 뭐 김혜자도 좀 그런 편이죠. 근데 그런 걸 반대하는 말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쓴 희곡 작품의 연극을 보면 뭐죠? 전부 뭐 일종의 관객 모독 비슷하게 갑자기 연극하다 말고 마당극 비슷하게 뭐 좋게 얘기하면 막 이 대중들한테 말을 걸고 또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표정을 보이면 오늘 연극은요 이렇게 스포일러를 말해버리는 연극 배우가 중간에 그게 그래서 연극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극에 빠져드는 건 그거는 뭐냐면 우리도 나라도 그런 뭐 드라마가 한창 인기 있으면 그 드라마 때문에 뜬 배우들 왜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뭐 악역을 맡았으면 아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슈퍼에서 만나 막 뒤통수 때리고 그래요. 그런 인터뷰 꼭 나오잖아. 이 나쁜 놈 그러고 뭐 여자가 악역이면 머리끄댕이 잡힌다 그러고 그 사실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극은 극으로 봐야 되는데 연기를 그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배우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불쾌하지만 뭐 저는 기뻐요. 제가 그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고. 일단 한국은 모든 인터뷰가 물어보는 사람이 잘했다는 사람이라 나한테 맡기는 거야. 왜 때려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응답하는 적은 하나도 없더라고. 맞아서 불쾌했어요 말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대부분 거 맞아서 뭐 행복했어요. 제가 연기를 그만큼 실감나게 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소격 효과는 전혀 그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만 해도 뭐 TV가 없었을 테니까 드라마 없을 거고 영화라는 것도 사실 초보 단계였고 연극이 주를 이뤘겠죠. 연극을 볼 때 실제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비판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빠져들면 스토리에 빠져들면 뭐 송강호도 연극배우 출신이었으니까 연극배우라고 치고 송강호의 연기가 좋아하는지 나쁜지 볼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냥 야 송강호가 맡았던 그 역할이 너무 나를 몰입하게 했어. 뭐 그렇게 연극에 완전 빠져들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브레이트는 굉장히 이제 친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브레이트를 통해서 막시즘, 막스주의에 빠져들게 되고요. 굉장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봤더니 그 베냐민과 브레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무려 360몇 페이지가 있어서 그래서 베냐민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책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트 시도 읽을 겸. 브레이트를 우리 어릴 때부터 브레이트는 참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트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뭐냐면 선한 자를 위한 신문 그가 뭐 묻는다는 거죠. 깊은 물음이라는 뜻이죠. 신문. 형사들이 뭐 신문하듯이 그 신문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 브레이트 시집에도 그 시는 잘 안 나와요. 그 시는 왜 유명해졌냐면 지잭이 자기의 책에서 폭력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한번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집엔 잘 안 나옵니다. 선한 자에 대한 신문 브레이트 앞으로 나오라. 우리는 그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대는 매수되지 않지만 집을 내리치는 번개 또한 매수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가 했던 말을 지켰다. 그대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대는 정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어떤 의견인가? 어떤 의견인가? 고 묻는 거예요. 그대는 용감하다. 누구에게 대항하는 용기인가? 그대는 현명하다. 누구를 위한 현명함인가? 그대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의 이익을 돌보는가? 그대는 좋은 친구이다. 그대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인가?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대가 우리의 적임을 안다. 굉장히 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적임을 안다. NM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그대를 벽 앞에 세우리라.
그러나 그대의 미덕과 장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대를 좋은 벽 앞에 세우고 그대를 좋은 총에 좋은 탄환으로 쏠 것이며 그대를 좋은 삽으로 좋은 땅에 묻어주리라. 저는 이 시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검지대가 비웃듯이 비웃는데 그좀 그 세니시즘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완결함 그런 것들을 너무 내세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네, 그런 시니컬한, 목소리인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뭐 내용 자체를 시적으로 보자 그렇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 자체로서도 좋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우리 공유사님 불만이신 것 같아요. 안 좋으세요? 좀 신기하긴 한데 뭐 다시 이렇게 읽고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서. 취향이 다 다르죠. 좋은 칼로 쓰셨을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 안 아프게 좋은 칼로 쑤셔줄게. 쏙 들어가는 걸로 한 번에 죽여줄게 이거지. 아니 근데 옛날에 왜 그런 조크가 있잖아. 뭐 우리 집은 운전사도 가난하고 네. 가정부도 가난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 결국 나는 부자란 얘긴데 네. 좀 보면 난 너 죽일 거야. 뭐 그렇지. 그런 거죠. 우리는 그때가 우리의 전임을 안다 그랬죠. 어쨌든 브레이튼이 이런 사람인데요. 베냐민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눴고 또 베냐민을 말할 때 숄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숄렘이라는 사람은 완전 유대교 신비주의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베냐민하고도 이분도 또 친밀함을 나눴어요. 근데 숄렘이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무너무 갈수록 브레이트와 사귀면서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막시즘이 된다. 막시스트가 된다. 이렇게 숄렘은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요. 반대로 또 숄렘 쪽에 기울었다고 또 이쪽 막시스트 진영에서는 너무 유대교 신비 사상이 그의 논문에 자주 드러나니까 교수 자격 심사 논문을 아예 반려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계선 사람이죠. 중간에 경계선 사람이었고요. 이제 오늘 한나 아렌트도 시간이 나면 좀 할 텐데 한나 아렌트와 이제 비교하면 한나 아렌트는 또 하이데거라고 하는 또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었죠. 나치의 넘어간 그런 전력도 있고요. 하이데거의 제자 중에 또 아도르노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주의입니다. 비판 학파들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도 이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나왔지만 니체에 의해서 인간 이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이 또 니체는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가니까 일단 주류학계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어요. 니체가 실제로 다시 주류학계에 등장한 건 196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한 100년 동안 뭐 니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주류 철학계에서 이렇게 등장할 인물이 아니었고 1960년대 초에 니체가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이제 비판이론가들 인간의 이성도 한번 좀 의심해봐야 된다 비판이론가들 중에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도 또 반대로 굉장히 베냐민하고 친했지만 베냐민의 이런 약간 유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아도르노는 다행히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계속 유지를 했죠. 그렇지만 또 이 베냐민을 아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좀 생활비를 지급을 했는데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돈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죠. 잘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나중에. 근데 또 마지막에 그 베냐민이 죽을 때 마지막 유서는 그 스페인 국경 도시에 있는 여관방에서 마지막 그 유서는 또 아도르노한테 보냈어요. 그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의 그 서로 그 친밀한 교우 관계는 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숄렘이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럼 그 당시 편지도 분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베냐민에 대한 어떤 질투, 그러니까 베냐민이 브레이트랑 친해지니까 질투해서 너 너무 막시스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베냐민은 그 당대 학자들과 굉장히 깊은 교분을 나눴고 한때는 바로 그 칼 슈미츠에게도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칼 슈미츠가 이쪽을 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또 칼 슈미츠는 천주교, 카톨릭 종교법 학자였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그 유대교적인 성격이 강했고 거기다가 또 엄마 쪽은 개신교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칼 슈미트는 또 베냐민을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서 그랬는지 일찌감치 결별은 했어요. 슈미트가 사상적으로 결별은 여러 사람하고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러움인지도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그것도 돈의 힘이 아닌가. 이런 당대 모든 석학들하고 잘 어울렸던 거지. 술도 먹고 그러니까 친해지지. 술 안 먹고 어떻게 학자들이 논문으로만 친해지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망명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어려워졌을 때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끌던 아도르노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잘 안 보내줘갖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공공했고, 그런데 유대인 학살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탈출을 하기로 했죠. 탈출을 하기로 하고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었어요. 국경 도시에서 딱 국경이 폐쇄가 된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으로 넘어온 국경이 폐쇄가 돼서 그 근처에 있는 데서 미리 풀어놓은 그 첩자들에게 잡혀요. 그러자 몰핀을 과다 주사를 스스로 놔가지고 몰핀 중독으로 죽죠. 일설에는 뭐 청산가리, 우리 말하면 청산가리를 먹었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연구면 몰핀 과다 흡입으로 죽었다. 결국 평소에도 몰핀을 맞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늘 갖고 다녔고 뭐 그런 이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천재였고 사상적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계보를 세웠고, 근데 또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마지막에 또 재정적으로 궁핍했어. 프랑스에 숨어 살다 보니까 나약했던 것 같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산티아고 걸었잖아요. 첫날 그게 프랑스 길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유명한 산티아고 루트를 프랑스 하루만 넘어요. 그 피레네 산맥을. 그 다음부터 스페인이에요. 근데 왜 프랑스 길이라고 부르느냐? 스페인이 양보한 거예요. 우리 어차피 돈 다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데 뭐 니들 하루 쓰는데 뭐 그 정도는 뭐 프랑스 길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지. 왜 근데 이제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힘들게 넘었다. 한 8시간 걸어 넘는 것 산이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이었다고 난 믿어. 왜냐면 그딱 48살일 때잖아. 훨씬 젊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쟁이였잖아요. 약쟁이여서 그런가. 더 중요한 거는 왜 넘다가 그 국경 도시로 들어가냐면 조그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작은 마을, 그 세관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냐고. 그 피레네 산맥을 넘다 보면 산티아고 오를 때 냇가가 있어요. 그 냇가에 이렇게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정도면. 그 냇가라 그래서 요 정도 걷는 냇가예요. 그러니까 좀 가물 때 가면 물도 없는 냇가야. 그럼 거기를 건너가지고 왜 그 도시 따라가냐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나약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역사가 보편사의 이념, 보편사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서부 역사죠. 그러니까 플라톤 이후에 시작된 어떤 이데아적 하나의 역사에는 목적론적 역사가 이루어야 될 가치가 있고 전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보편적 역사관이고요. 기독교 역사관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아류들이거든요. 네오플라토니즘, 그러니까 신플라톤의 아류들이죠. 기독교 신학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를 신으로 치환시킨 거죠. 여호와로 치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쭉 내려왔는데 이런 보편사적 이념 역사를 보니까 역사는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의 야외적 역사관도 결코 그렇게 플라톤적 이념에 기초한 진보적 역사관이 아니고 구약을 보니까 계속 신이 때로는 늘 개입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베냐민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는 유대 역사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윗에 밀려서 굉장히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울 때 실제로 또 굉장히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를 했고요. 전승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다윗에 밀렸냐 이런 것도 완전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속된 말로 하나님이
좋은 표현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하나님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대신해주네. 다 새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냐민이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봤겠죠. 그 사울 다윗의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그렇게 전승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임이 있고 그 끊기는 순간에 어떤 외부적인 힘, 뭐 메시아고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이 말하는 메시아는 꼭 차용은 유대교로부터 해왔지만 메시아라는 용어를 꼭 그가 유실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외부적인 힘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연속적 역사관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관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베냐민이 아주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우리가 비스마르크 제국이 이제 제2제국이죠. 그 실패하면서 어떻게 실패를 하냐면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독일의 그 3인당의 시작이죠. 좀 당장 다시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지금 한국의 정의당이 그래서 제가 정의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영주권 자인데 아직 저도 이번에 선거인단 등록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고민 중에 있어서 왜냐면 지금 지난번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제가 어느 당을 찍고 이제 여행을 갔냐면 그때 이제 쿠바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미리 찍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 녹색당이 있거든요. 녹색당을 찍거든요. 정의당을 왜 안 좋아하냐면 한국에 지금 사회민주당이 출범을 해도 됩니다. 근데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인주의조차도 정의당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에서 정의당을 민주당이 아류라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사실 반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들이 자꾸 공격하는 건 뭐냐면 중도 우익, 저는 한국의 그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데 중도 우익적인 중도 좌우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주당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갖고 생각은 어떤 차별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북관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더 보수입니다. 실제로 심상정 이런 분들 대북관 발언한 거 보면 그 중에 김종대인가 군사 전문가 그분은 이제 대북관에 있어서 열려 있는데 심상정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정의당이 그 3인주의조차도 지금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내부는 3인주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여론상 한국에서 사회자가 들어가는 그 3인을 하면 그게 참 두려울 거라는 그야말로 그들이 인기를 얻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당의 스탠스가 좀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나가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전에 유명한 그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 때 물론 한국에서 NL과 PD라고 하는 싸움이 엄청 큰 거긴 했지만 그때 보여준 스탠스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베냐민은 독일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건 계량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한국의 진보는 100년 전에 독일에서 계량주의로 비판받던 것조차도 한국은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죠. 한국에서는 이 유럽식으로 발전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 남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트라우마나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확 여론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그렇게 정말 살인주의, 더 극좌주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정말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로 없는 건 사실이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NLPD 문제도 있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일부에서는
북한을 다 우리 동포로 보고 그러는데 또 젊은 세대는 또 지금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보면 또 북한의 그 아직은 인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소위 말하는 대인주적인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또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게 또 뭐가 문제냐라고 또 접근하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유럽식 그 논의가 안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베냐민은 사회민주당이 독일을 망쳤다고 봅니다. 사회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그 독일의 그 1차 대전을 실패로 이끌었던 그 비스마르크 그 제2제국도 망하게 되고요. 사회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뭐 강령상으로 보면 건전했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때 스파르타쿠스 알죠? 스파르타쿠스 저기 뭐죠? 넷플릭스에도 그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실제로 1세기경에 그 로마에서 1세기인가 기원전인가 어디서 그 검투사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던 실화가 있죠. 결국은 그 4부작까지 갔는데 보신 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죠? 굉장히 야하죠. 그 참 드라마를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 간지 모르겠다고 막 중간중간에 막 머리가 잘려 나가고 막 몸뚱아리가 반쪽 나는 그런 혈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중간중간에 뭐 거의 성인 영화급의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게 실제로 이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실패하는 과정인데 시리즈가 그렇게 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어영부영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스파르타쿠스 그 당시에 그 스파르타쿠스들을 생각하면서 잘 아는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그 사회주의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동기를 일으켰어요. 지금 제2제국이 멸망할 때 지금 하는 건 정말 극좌적인 그런 혁명 동기가 일어나서 계량주의를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량과 혁명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삼인주의자들은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변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대중의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전에 그 촛불혁명을 할 때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촛불시위라는 말을 좋아하는 혁명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계속 스스로가 다짐하고 칭찬하는 게 뭐였죠? 비폭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폭력 물론 좋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출범한 정부가 또 과연 완전한 개혁을 이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의문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나 이런 몇 명들이 모여서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진압은 누가 했냐면 3인당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3인당과 완전히 극좌 그룹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진압이 되면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그런 천재 여성 사회 학자, 막시스트 학자도 3인당 그룹에 대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냥 즉결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3인당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계량적 혁명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편하고 손을 들어줘서 좋을 저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들은 굉장히 사회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극적으로 이 스파르타쿠스 그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을 사형시키고 즉결 처형 형태로 사형을 시키고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사회민주당이 실패하거든요. 사회민주당이 실패하니까 결국은 출범하기 낫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은 이 스파르타쿠스 봉기의 실패를 가장 독일 역사에서 진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사건으로 보고 그 원흉을 독일 3인당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계량주의가 싫은 거죠. 결국 그가 이제 뭐 막시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는 결국 역사적 유물론,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유대 기독교적인 그 신학의 협력으로 그 두 가지가 협력을 해야만 파시즘, 즉 전체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몇 번을 제가 얘기했죠.
그 유명한 시골 장터에서 팔씨름하는 그 인형의 얘기를 발터 베냐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중세 그 유럽의 시장의 장터에 가면 팔씨름하는 목과 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팔씨름이 아니죠. 팔씨름이 아니라 장기두는 최스두는 목과 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 장터에 이제 소 한 마리 팔러 나온 사람들, 소파가 돈도 있잖아요. 근데 돈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동네에서 장기 한 판 다 두는 영감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저우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알파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와도 그 인형이 그 둔하게 두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소판 영감, 돼지판 영감, 닭판 영감들이 두는데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전저우락도 발명되기 전인데 알파고도 없었더니 그 안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난쟁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목과 인형. 사람들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그 크기를 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쟁이 중에서도 아주 최소의 난쟁이였던 모양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발터 베냐민이 만들어낸 우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다 잃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쟁이는 막시즘이고 인형은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외피를 쓰고 지금 막시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두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된다. 교회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거지. 유대 기독교적인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야만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혁명의 비유는 좀 그렇죠. 장터에서 등쳐먹는 걸 혁명의 결과로 이제 예시를 했으니까 그건 좀 그렇죠.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지젝이에요. 지젝이 발터 베냐민의 이 우화를 뒤집으면서 오늘날 그런 장터에서 장기두는 목과 인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목과 인형에 숨어있는 거는 교회고 드러난 건 이제 막시즘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헷갈린다 갑자기. 맞아? 얘가 몇 번 써오는데 오랜만에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교회는 인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쨌든 두 가지가 결합해야 된다는 게 그 지젝에서 다시 지젝이 베냐민을 소환해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은 다시금 교회가 신학이 베냐민이 접근했던 그 방법으로 그것을 소환해내는 게 뭐 바디우 또 지젝 또 르네지라로 이런 사람들이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서구 역사만 연구가 아니라 동양의 정치가 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체제 자체가 어쨌든 서구에서 시작된 그 정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하는데 서구 기독교,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기독교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저걸 지켜보고 있어요. 도올 김영옥이 몇 해 전까지 뭐 어디에 빠져 있었죠? 동경대전 동학에 빠져 있었고 또 누굽니까? 조선을 세운 그 정도전에 빠져 있었고 아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러다가 또 김지아 뒤따라가는 거 아니야? 한테 걱정을 했었다고 또 근데 요즘 어디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 쓰고 막 요한복음, 로마복음 하고 이 양반이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구 기독교가 뭐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서구 정치와는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그게 싫어가지고 서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게 싫어가지고 프랑스 68 세대 요럴 때부터 막 기독교를 깎아내렸죠. 특히 니체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니체부터 기독교를 깎아내렸고 그러나 니체도 기독교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니체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참 그 신은 죽었다라 했죠. 그건 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기독교 참 좋은 종교다. 문제는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나머지는 안 믿었다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정치적에 대해서도 니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니체가 뭐 말씀드릴 때 1960년대 와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으니까 프랑스 68혁명,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적군파, 뭐 독일의 또 적군파, 뭐 이런 사람들 막 한창 크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뒤로 밀려났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몰려오면서
너무나 지나친 자유에 만끽한 그 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가부장적인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또 기독교가 주류였던 그 역사 속에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주류만은 아니었거든요. 1400년, 90년인가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한 400년 동안 사실 또 유럽은 이슬람 문명권 안에 있었거든요. 꼭 주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슬람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것도 또 한풀 꺾이고. 그 이슬람이 막 부각하니까 이제 네오콘이나 이런 세력들이 또 무슬림에 대한 공격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해버렸고. 그러니까 또 한때 프랑스 6.8 혁명 세대들이 빠져들었던 게 뭐냐면 마오이즘이죠. 마오이즘에 빠져들었고. 거의 농촌적인 가정의 정서 같은 것들이 마오이즘이 있기 때문에 막시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이러고 마오이즘에 빠져들었지만 또 중국도 닉슨하고 손잡으면서 또 중국도 우리의 희망을 깨버렸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온 것도 기독교인 목사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유럽의 그 백인들이 무슬림을 믿나요? 이슬람교를 믿나요? 지금 아주 영국 같은 데가 제일 많죠. 영국은 뭐 백인들이. 거의, 거의 뭐 이민자들이 많은데 아직은 이민자들이 많죠. 그런데 워낙 이제 무슬림 계통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영국 같은 10%가 넘는다 그러죠. 대단한 거죠. 그죠. 영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유럽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다고. 근데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 아니, 개인주의. 우리는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 참 고차원적인 그 불교, 자기 깨달음의 종교도 한국으로 오면 기복 종교가 돼. 아마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가. 개신교도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제일 덜한 게 가톨릭인데, 요즘 가톨릭도 이제는 그 명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 뭐 영수정 이런 사람들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한국 가톨릭에서. 별로 대표성. 그러니까 이 무슬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 그것도 기독교의 개신교에서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오면 뭐 일부 다쳤기 때문에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서 애를 쭉쭉 놓고 거기서 뭐 무슬림이 전파된다. 한국 여자들이 콧대가 얼마나 높은데 그때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들어가 있어. 한국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중원이. 여기 몰몬교는 어때요, 그럼? 아, 몰몬교 법적으로 지금 아닙니다. 일부 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기 그 유타주 산 속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몇 부족들이 있다고. 이미 오래 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무슬림도 그 시아파는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시아파가? 네, 이란 내면 무조건 일부치. 그래? 네. 이란 살 때 보니까 다 일부치. 나 토론토 살 때 우리 옆집으로 이란 이민자가 이민을 왔어. 어디 교수, 토론토 대 교수인가 온 사람이. 우리는 막 미국 들어오려고 이제 이게 부임이 되고 테레비 같은 거 이제 파는데 그 옆집에다가 짧은 영어로 이란 사람인데 야 니네 일부 다쳐지 부럽다 야 그래서 농담한다고 이 친구도 막 화내지. 화내자고 막 웃으면서 집안에서 자랑하더라고. 그건 아닌 줄 알았지 나 그래서 일부 부럽대잖아. 근데 난 너만 데리고 살잖아. 집안에서 농담으로 자랑하더라고. 능력이 돼야지 마누라를 많이 데리고 살지. 능력이 안 되면 못. 그러면 맞아요. 허락을 해야 산대. 근데 얼마 전도 아니고 왜 한국에 왜 그거 있죠? 뭐죠? 인간 극장? 그런 다큐도 아니고 재밌는 거예요. 훈훈한 얘기. 월화수목 4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 있어요. 한 주제가 한 4일 방영되는 게 거기 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요즘 또 안 보게 되는데 진짜 요즘은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텔레비 참 다운받아서 많이 봤는데 볼 거 없으면 진짜 그것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안 보게 되네 진짜. 거기 모로코 여인이 나와요. 근데 모로코 북아프리카죠. 거기도 이제 이슬람 국가죠. 모로코에 굉장히 잘하는 집 딸고 남자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그러니까 팔려왔다는 말은 우리 베트남 신문에 좀 모욕적인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류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이 남자를 택하는 남자가 뭐냐면 장돌뱅이에요. 장털도 국수 장사가 뭘 해요. 하여튼 한 5년 된 프로그램 같아요. 5년쯤 돼. 한번 유튜브 쳐보면 뭐
모로코 신부 뭐 국수장사 이런 거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별 볼 일 없어. 키도 작고 거기다 또 많이 걸린다 그래. 강암 치료받아 막 머리가 높게지고 젊은 사람. 젊지도 않지. 여인이 한 20대 초중반에 남자는 40대 초중반 됐으니까 5, 6년 전에.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첫 번째 무슨 생각 들어요? 남자들은 부럽다. 그렇죠. 되게 이뻐.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어눌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보니까 거기 있으면 누군가의 둘째, 셋째 아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첫째 아내가 된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첫째 아내가 돼도 또 자기 남편 될 사이에 누군가 둘째, 셋째를 데리고 사는 건 자기 못 받는다는 거지. 자기 하나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아내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참 애잔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조건도 좀 맞아야 되고 인물도 좀 맞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뭐 극복해야 될 문제죠.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은 일단 차치하고 맞지 않아요. 나이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계처럼 무슨 또 가난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처갓집에 간 장면도 나와요. 그런 거 촬영할 때 아마 그런 차별이 다 대주 나와요. 처갓집에 간 장면도 진짜로 또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피부도 그렇게 검지 않고. 중동 쪽 그쪽 사람들이 이뻐요. 남자들 가면도 좋아요, 진짜. 여자들도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보니까 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어요. 좀 쉬었다 그랬어요. 뭐 아래도 못 들어가지고 베냐민 두 번째 베냐민. 자리 인사가 좀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베냐민은 그 슈미트가 왜 예외 상태를 말하잖아요. 예외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진행되던 것들이 예외 상태가 되면 그런 근대적인 합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가 되면 지금은 예외 상태라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슈미트 정치 철학의 기본인데 여기서 주권자가 그만 히틀러가 될 줄 알았어. 이제 슈미트는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베냐민도 비슷한 말을 하죠. 슈미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베냐민은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주권자라는 개념이 히틀러에 의해서 왜곡된 걸 반으니까 여기서 주권자란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한 걸 거라고 슈미트. 근데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시아적 개입이라는 걸 쓰는 거죠. 메시아적 개입은 뭐냐면 우리가 성서적으로 메시아는 종말에 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번 삶에서 자기가 메시아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있어 정치적 구원론은 지금 여기서 혁명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 막스가 역사 단계를 보잖아요. 원시 농경사회, 뭐 중세 봉건사회, 뭐 농사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로 끝나서 그때가 이제 유토피아 같은 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칼 막스도 기독교의 단전적 역사관으로부터 배워온 거예요.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 그걸 잘 포장을 해서 뭐 유물론적으로 역사 단계를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오히려 억울한 거예요. 이들은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간 숨겼지. 베냐민은 그냥 유대교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뭐 메시안 이런 말을. 그렇지만 오히려 그 종말을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토피아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일어나는 역사의 최종 상태를 막시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관료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솔직히 말해서 소련 이 시대에 얼마나 관료주의가 심했어요. 동구권도 마찬가지고. 결국 프로레타리아가 그냥 수단이요 도구로만 사용되다가 인민 독재는커녕 그냥 박해받고 그러다가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서구의 정치 철학계는 그것을 이제 다시 되물어놓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아니야 아직도. 철학자들에게 아직도 막스주의가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냐가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 같은 사람이 자꾸 기독교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서적 세계관으로부터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찾을까? 근데 그 단초는 100년 전에 이제 베냐민이 났던 것이죠.
베냐민이 나서 베냐민은 메시아적 개입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사회 혁명적 상태가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메시아적 개입을 필요로 한 비상사태라는 것을 서로에게 자각을 시켜야 된다. 비상사태다. 이거를 자각을 시켜야만 우리가 혁명이 성공한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제 삼인주의 같은 오늘날 그 평범한 그런 사회에서 조금씩 개량되는 것들을 볼 때 문제는 그 사회에서 여전히 모순은 점점 증대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신문을 보면 뭐 상위 몇 프로가 뭐 세계 재산의 뭐 거의 50% 이상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이에요. 그죠?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뭐 우리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도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그런 대중적인 자각이 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적 같은 사람은 지적이 이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적은 지금 뭐 워낙 책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책만 한 30권이 넘더라고 지적책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지금 뭐 MTV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 철학을 풀어나가는 전개하는 방법이 뭐 심지어 음담 패널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비판도 있죠. 그가 한 거라고는 처음으로 대중운동, 실천운동이 한 거는 여기 월가를 점령하라 할 때 지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월가에서 한번 지지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비판 때문에 온 거지. 너 뭐 했냐?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이 잘 피해가요. 근데 그 지적의 말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또 사회주의, 사회과학자들, 또 혁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지적은 내가 하는 거는 지금이 비상사태라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혁명적 상황이 필요한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역할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요즘 와서 지적도 조금 이제 지적 책이 한국에서는 이제 한물 꺾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한나 아렌트, 베냐민은 여전히 아직 인기가 좋고요. 뭐 락강도 조금 꺾였더라고요. 락강이 꺾인 이유는 지적이 꺾이니까 락강도 따라 꺾였어. 락강을 키운 게 지적이었거든. 나이적으로 락강이 훨씬 더 윗세대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좀 그런 베냐민이 아주 좀 팔리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베냐민의 사상이 오늘날 다시 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횡단이란 말을 참 좀 중요한데요. 횡단이란 말을 중요해요. 횡단이란 말은 우리가 뭐 포용한다, 뭐 그런 배려한다 이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네. 뭐 관용이란 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횡단이란 말은. 그러니까 볼프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지금 살아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일 건전한 사람인데 책도 많이 쓰고 예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또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요즘 동구권 지적도 그렇고 이 사람도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또 누가 슬로베니아 출신입니까? 트럼프 마누라. 유명한 사람은 다 슬로베니아 출신. 그리고 또 중세 슬로베니아나 이 크로아티아, 오늘날 옛날 유고죠. 유고 연방에 있던 나라들, 지금 뭐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발칸 이쪽에. 여행들 많이 가는데 그 지점에 있던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철학적으로도 크고 있고요. 중세 시대는 또 용병으로 엄청나게 용맹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그 동생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발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넥타이, 오늘날 우리가 메고 있는 넥타이 같은 것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인가 크로아티아가 처음 시작한 문화더라고요. 용병을 나누는 그 상징 표식이었답니다. 넥타이가. 그런데 그거를 루이 14세 때인가 프랑스에서 용병들이 멋있는 걸 메고 있으면 자기들의 상품화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뺏긴 거지. 세상에 그 슬로베니아의 와인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사람이 야 우리가 수입할게. 그러면 니네 떼돈을 번다. 심지어는 한국의 와인 시장이 커가지고 한국의 강남 사람들이 겉멋있어서 와인들 좋아하거든요. 그루지아라고 아시죠? 왜 조르지아라고도 부르는 러시아의 조그만 나라. 스탈린이 거기 출신이죠. 심지어 그루지아 와인도 다 판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와인바에서는. 근데 슬로베니아 와인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하려고 슬로베니아 와인을 수입을 하려고 거래를 했더니
병이 없어. 와인 맛은 좋은데 그렇게 아직 상품화할 준비가 안 된대요. 병이 없어서 수출 못해요. 거기는 우리나라 뭐 고추장 단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집마다 다르던 큰 있더라고. 그럼 오크통으로 수입을 해서 우리가 그런 병은 한국에서 만들게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생산을 안 해. 하여튼 갑자기 또 와인 얘기가 나는데 어쨌든 슬로베니아 그쪽 출신들이 큰데요. 거기서 이제 무슨 말 하다 슬로베니아로 튀었죠. 그쪽 출신이라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베냐민은 어쨌든 그 기독교로부터 비상사태를 가져왔고 오늘날을 비상사태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횡단이란 말이 중요했구나. 그래서 횡단이란 말이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골프 그래서 횡단이 맞거든요. 횡단이라는 말은 그 배려나 관용 이런 것이 아니라 옆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프라타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 타종교와의 대화도 강조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서 명진 스님이 설교까지 했지만 타종교입니다. 그걸 굳이 조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볼프라타라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타종교인과 대화하는 방법, 뭐 만난다,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의 합일점을 찾는다, 서로 포옹한다, 그리고 헤어진다. 아주 간단한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 세계적인 시작자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적대하지 말고 한번 포옹하고 헤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포옹해서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포옹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봐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서로 적대감만 확인 안 했으면 다시 포옹한 걸 풀어준다는 게 볼프의 주장인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횡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다. 저를 자꾸 종교다원주의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독실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왜 비웃고 그러세요? 앞에 호가 양해. 야매 목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1917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습니다. 보셨어요? 아니 저 보려는데 계속 못 봐가지고. 그리고 일단 뭐 저는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봤지만 극장에서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대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대사가 나온다고 쳐도 그냥 얘기가 근데 요새 영화가 참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요새 남산의 부장도 재밌대요. 재미없어요. 봤어요. 저는. 벌써 보셨어요? 네. 아니 저 무슨 근데 왜? 양이 양이로. 아니 그건 야매로 안 나와요. 아직은 극장 가서 봤어요. 아직은 안 CGV 나와요. 그걸 보니까 아니, 근데 왜 재미없다고 그러나요? 들어왔잖아요. 네. 보셨어요? 1917? 영국권들이 꼭 그 옷 입고 있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때 냄새가 그냥 확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드라마가 뭐냐면은 계속 카메라가 이제 요새 카메라는 핸드헬드라고 그래서 흔들잖아요. 예전처럼 요즘 그게 이제 영화의 한 기법이잖아요. 두 병사가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사령관으로부터 왜냐면 그 동네 지도를 잘 보는 하나의 쫄병들이에요. 장교단의 쫄병이고 그 쫄병이 또 한 명을 택하게 하니까 다른 또 자기 친한 친구들 둘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지역의 어느 지점을 찾아가서 내일 독일군을 향해서 총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함정이니까 진격을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카메라 웍이 뭐냐면 계속 그 옛날에 참호전이었잖아요. 참호전. 요즘 참호도 필요 없이 뭐 미사일 쏴야 되니까. 옛날에 참호. 그러니까 참호를 계속 카메라가 쫓아가는 두 사람이 막, 뭐 사령관이 부르니까 일단 그걸. 그러니까 음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롱테이크로 찍는 거야. 롱테이크라는 건 뭐냐면, 물론 그건 화면에 바뀌면 없는 거지. 그걸 설마 한 번에 찍고 한꺼번에 찍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걸 롱테이크라 그러죠. 화면에 전환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 계속 참을 따라 지루한데 음악이 계속 막 빨려요. 거기서 수많은 사병들을 만나요. 야마 외치고 지나가 이런 애들부터, 비껴준 애들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그 전장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미 독일군에 대한 진격은 시작됐어요. 스포일러마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영화에 다 삶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의 진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전개를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 막 진격을 시작했어. 이미 이제 이 영국군이 독일군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함정이야. 막 진격을 시작했는데 얘는 그 사령관에게 전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막 앞으로 옆으로 뛰는 거야. 사령관이 있는 곳을. 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남들은 앞을 향해 뛰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뛰는 그 모습에서 횡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짙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1917년 영화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아카데미상에 뭐 작품상에는 다 노미네이트가 돼 있더라고, 감독상이나 이런 데서. 좋긴 하다.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별거 없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인 좌뉴라는 친구가 좌뉴도 왔었어 지난주일날 교회. 저 집요한데. 아버지가 입원했었어요. 입원해서 시계가 작년 아침에 꼬박 셌어요. 작년 아침에 저기 아버지 산소 성묘하고 왔어요. 어쨌든 좌뉴라는 친구도 자기도 그냥 너무 빨리 그래 2번을 봤다 그러거든요. 영화 괜찮습니다. 그래서 횡단이란 말인데 뭐 잠시 또 영화로 가면 왜냐면 그 베냐민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들, 민중의 해방 같은 것들, 역사의 해방을 봤고요. 그 당시 영화는 사실 굉장히 뭐 허접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받고 또 영화에서 기술 복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다, 무슨 그림이다라고 하면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 후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라 이론을 했는데 기술 복제가 되면서 아우라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기술 복제에는 이제 영화 산업도 들어가는데, 그럼 아우라가 없어진 시대에 어떤 신비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복제된 것들끼리의 또 다른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또 민중의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혁명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지만 뭐 막시즘 이런 어떤 사상적인 근원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그 아우라로부터 사람들이 인식돼서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때 운동, 혁명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아우라가 없어진 시대에 어떤 복제된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이제 베냐민이 주장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얼마나 상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기생충과 조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조커랑 비슷합니다, 영화가. 거기서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영화 평론가인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기생충 영화 평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가 아주 문매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승과 하강의 뭐더라? 잘 직조된 것처럼. 명징한 상승과 하강이 잘 직조된 명징한 계급 서사라 그랬어요. 어렵게 하려면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면 자기가 더 높아 보이나요? 그리고 쉽게 좀 얘기하면 이해하기는 더 좋은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 그 영화에 대해서 특히 좀 유독하게 그런 거.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분이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려운 말 나도 맨 처음에 아이 또 얘는 왜 이러나 근데 내가 그분의 그 영화 평론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썼어야 돼? 자꾸 곱씹어 볼수록 딱 적절한 말 같더라고. 또 거기에 딱 부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있죠. 예, 그렇죠. 그 기생충에는 그 이선균이 살던 집이 계속 뭐 높은 동네 부자 동네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는 막 희망에 차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비 오는 날 몰래 그 집들 아들 따라 캠프 갔다가 갑자기 그 집에서 막 도망 나오잖아요. 그 도망 나왔을 때는 비가 막 철철 넘치는 그 아래 동네로 가면 굉장히 우울하죠. 비를 맞고. 물찬동. 네. 근데 여러분들 조커는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항상 우울해요. 퇴근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살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단 내려올 때는 그 유명한 조커의 춤을 추죠. 그게 영화 포스터도 있죠. 내려오는. 그래서 또 이 사대주의라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조커가 계급 서사는 기생충보다 더 잘 풀어냈다. 더 잘 풀어냈다는 철학적으로 더 풀어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사실 기생충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영화가 불편했습니다. 자꾸 보니까 그냥 현실을 다룬 거예요. 어떤 철학을 다룬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불편해하던 나도 같은 심리였고 그때 제가 강의했었구나 그때. 근데 뭐냐면 가불의 경쟁을 강조하는 계급 서사여야 되는데 을들의 전쟁이잖아. 같은 그 집에 전에 있던 가정부 가족과 이 가족과의 싸움. 을들의 전쟁이 그게 불편했는데 따지고 현실이야. 지금 우리가 감히 갖고가 못 싸워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여줬다면 조커에서는 상승은 오히려 우울하지만 다시 자기가 하강할 때는 막 활기찼던 것처럼
그 현실은 극복했던, 그러나 철학적인 그 결말이지 현실적인 결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다분히 조커는 베냐민적이다. 좀 그렇게 좀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게 예. 기생충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기생충은 뭐 현상학적이다. 현상학적. 해석학적이 아니라 현상학적이다. 현상이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감히 갑하고 못 싸우잖아. 그냥 뭐 예술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철학적인 걸 갖다가 깊이 아주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뭐 조커는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기생충은 보면은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그 풀어내는 형식 자체가. 나는 그거 하나 주제- 높이사요. 예? 좀 설정이 참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각본자가 썼는데 뭐 이음새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각본상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예술적이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서도 상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영화제가 없고 만들어진 영화도 많지 않던 시절에 베냐민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떤 해방의 논리를 영화가 담고 있고, 그것은 아우라가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복제된 어떤 도입하라 을들끼리 만들어내는 새로운 희망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모조품들이 만들어내는 영화. 예, 근데 영화를 볼 때 너무 깊이 있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영화가 다 망하거든요. 프랑스 영화처럼. 프랑스 영화 많이.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를 좀 본다는 편인데 난 아직도 홍상수 영화가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비평가가 못 된다고. 홍상수 영화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냥 맞아요. 평범한 그런 평범한 것 거죠, 속에서 그렇지. 느끼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홍상수 영화? 다 똑같잖아. 맨날 찌질한 지식인 나오고. 아니 사람마다 그 기생충이라는 취향이 말 이제 다르니까. 그 단어 아니 저기 타이틀 자체가 예. 그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 영화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적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 을들이 기생충이냐, 갑들을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근데 내가 볼 때 오해들도 피를 있었어요. 빨아먹었다고 그러지만 거기 보면 각자 여러 식구가 다 들어가서 있지만 예. 그 집을 위해서 그걸 다 일을 하잖아요. 뭐 심리적으로 그 학생도 다 하고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 그 사람이 뭐 붙어서 아니 왜냐면 기생충이라는 것 자체가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생충은 거기- 자기 그만 먹고 그만 이 사람 그래도 주저하나 다 풀어줄 거 다 해주잖아. 이 진정한 기생충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진짜 맞아요. 대장은 갑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니, 월들의 그치만 피를 다 빨아서 갑이 되는 원래 거니까. 일단 아니 내 말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갑이 기생충일 수도 있고요. 난 그렇게 보여. 위나 아래나 기생충일 확률은 뭐 생각 나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민중의 피를. 갖고 나오니까 거기 그 식구들이 다 근데- 각자 그 집에 공유를 하는데 해가지고 컨트리뷰션 하거든 그 집에 그 기생충이라고 다 그랬어. 일을 하니까. 기생충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갑이 없으면 그동안에 하여튼 근데 다 아까 무지겠잖아요. 김영 씨도 얘기했지만 영화를 보는 그렇지만 게 하나씩 들어오면서 거기 붙어서 이제 계속 어느 한순간 자기가 몰입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남산의 부장대랑을 봤는데 워낙 평이 좋았어요. 한국의 한국엔 평론가들. 지금 야단 났어요. 봤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그냥 아쉬워가지고 어떤 점이 아쉬웠어요? 그냥 영화 아직 못 자체가 봤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다큐 수준이에요. 영화는 영화니까. 뭐 이병헌이나 이런 사람들의 연기는 뛰어난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걸 다룬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그걸 화가 나가지고 그 2005년 영화더라고요. 15년 전 영화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영화. 영화가 있어. 그때 그 사람은 심수봉이 부른 노래 제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봤어요. 훨씬 재밌어요. 근데 그게 뭐 얼른 들었는데 어. 그 영화가 문밀이 건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다큐적 기법에 의한 영화라는 거예요. 저희 근데 말했죠. 영화는 심각하게 보지 말고 재밌게 봐야 된다는. 왜 그걸 꼭 우리가 알고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기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건조하게 그냥 툭 던진다는 거죠. 감정을 이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남산의 부장이 그리고 이 박정희에 대한 묘사도 그 더 야비하게 여기가 좀 더 야비하게 나왔구나 이번에 그때 그 사람들에서
박정희가 완전히 돈만 밝히는, 그리고 이인자들을 조절하는 방법에 뭐 예를 들어 큰 일을 맡겨놓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큰 일을 맡겨놓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 사람을 잘라내는 거지. 이 사람을 키우기 싫으니까 좀 네. 올라오면 이쪽 사람을 치고 네, 그렇죠. 또 얘가 올라오면 열로 치고 그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제일 윗사람으로서는. 그게 지금 정치계잖아요. 키우질 않잖아요. 지금 정치가 아니라 정말 옛날부터 옛날부터 다 왕조 옛날부터 시대도 그랬지만 그랬어, 지금도 왕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제가 아까 일본 얘기하려다 또 그때 그런데 얘기했거든요. 일본 군대 얘기하려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횡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베냐민을 좋아하냐면 제가 글 쓰는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리저 튀고 저리 튀어요. 그래서 참 베냐민처럼 천재가 아닌 게 한스럽구나. 내가 베냐민처럼 천재였으면 좋겠다. 제 글 쓰는 스타일이 이렇게 진득하게 한 가지 주제를 파는 게 안 되고, 제가 2권의 책을 내서 보면 다 이리 튀고 저리 튀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요. 하다가 뭐 정말 술 먹은 얘기, 술 얘기도 하고 싶고, 결론은 계급과 혁명인데 내 모든 글의 진보인데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은 영화 얘기, 뭐 술 얘기. 다 뭐. 강의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튀잖아. 갑자기 영화. 근데 문제도 베냐민처럼 천재가 못 돼가지고. 그래서 청중들이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의 영화를 보니까 요번에는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박정희를 맡았고, 그때 그 사람들에는 저기 누굽니까, 송재호가 이제 박정희를 맡았고, 그때는 좀 더 점잖게 나오죠. 백윤식이가 네. 똑똑해서. 근데 거기서 송재호 얘기 중에 이제 우리 만주군 있을 때 엄청 맞았다 이거지,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김재규도 어쨌든 일본 군인 출신이니까. 참 그러니까 일본 군대 아까 구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튄 거예요. 일본 군대 구타. 그러면서 송재호 하는 얘기가 쫄병이라고 맞고 조센진이라고 맞고 박정희 키 작다고 맞고 하늘 맞다는 거. 하나 남보다 하나 더 맞았는데.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 요번 그때 그 사람들에서 이거 뭐죠?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엄청 돈을 밝히는 박정희도 나오고. 그러니까 청렴하다는 그거를 가짜 깨는 뉴스를 거지. 뒤집는 거죠. 뭐돈 많이 밝혔잖아요. 당연히 그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발견해. 그때 그 사람들은 여자 밝히는 거에. 아 그러네. 거긴 여자 밝히는. 노래 제목이니까. 세 가지 다 밝혔네. 밝히는 다 밝혔네. 자, 이제 베냐민 결론 짓겠습니다. 그럼 베냐민에게 있어서 진보란 무엇이냐? 진보라는 파국의 폭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수업 시작 전에도 결국 민주당이냐, 뭐 자한당이냐, 진보보수 나눴지만 결국 베냐민은 이 파국이 폭발하는 것을 누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진보라고 하는 거죠. 파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스파르타쿠스 공부사과 실패를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파국이 폭발했으면 당연히 더 진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또 나치가 안 나왔을까? 아니 로자 룩셈부르크 스파르타쿠스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 땡겨서 나왔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그 혁명은 폭주열차처럼 겁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베냐민은 폭주하는 열차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파국은 해야 되지만 그 파국이 어느 시점에 이뤘을 때 이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혁명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막시스트들이 보기에 베냐민은 사파였던 거지, 정파가 아니고. 이거 뭐 혁명을 얘기하다가 또 과연 파국의 폭발이 진보라고 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그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 또 진정한 혁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면 여전히 베냐민이 인정받는 이유는 이렇게 횡단하고, 모든 분야를 횡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패한 그 지점에 어떤 초월적 외부의 개입, 그거를 유실론적 용어로는 용어로는 유실론적 용어고 그 자체는 유실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유대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유대 기독교 세계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이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오늘날 종교와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지점을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좋고요. 베냐민이 아직도 익히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한마디로 정의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문화도 다양하고 정말 뭐 심지어 어떤
한국의 세종대학 교수가 그걸 썼더라고요. 난 책은 안 사봤다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보수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BTS 음악을 모르기도 하지만, 들레주의 철학으로 본 BTS 음악 뭐 그런 철학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저는 안 사봤는데 사볼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그 책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이제는 문화, 영화, 예술, 음악, 뭐 다 이제 전반적으로 횡단하면서 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영화 1917에서 그 참으로 횡단하고 첫 시작이 참으로 횡단하는 거고 마지막 끝은 이제 그 전선에서 전진하는 병사들 사이로 사령관에게 횡단을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인 것처럼 횡단하면서 모두를 다 살피는 거죠. 다 살펴보고 맛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의 사변이라도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 뛰어가는지를 막 생각 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횡단이 중요하고 그것이 베냐민이 많은 기초를 놓았다는 것, 그것들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베냐민 하면 폴 클레의 그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그림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베냐민 사상의 처음이다. 앞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몸뚱아리는 뒤를 향하고 있는 것. 과거로부터 배우자는 거죠. 과거로부터. 진보라 그래서 무조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전통을 되살리면서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오늘날의 혁명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과거와 미래는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 그것이 결국 혁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 속담처럼 서구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베냐민이 두고두고 독일의 혁명의 실패를 아쉬워한 것은 바로 그 3인당 집권 시절에 막 그 급좌파들이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그 독일 3인당의 그 질책, 그 과오를 엄청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유럽에서는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됐고요. 어쨌든 진보가 도래할 해방에 대한 약속, 그거는 사민주의적으로 계량주의적인 것이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매 순간 혁명을 구원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라고 베냐민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부도 할 겸 한번 올해 말쯤에는 베냐민을 본격적으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긴 했지만 그때는 베냐민과 브레이크를 엮어서 시공부도 하고 어떻게 두 사람이 잘 사귀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진영이라는 분이 한국에서는 베냐민을 제일 쉽게 잘 알려줍니다. 이 책이 제가 읽은 책에서 제일 베냐민을 잘 소개한 책입니다. 김진영의 베냐민 강의실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이 책이 베냐민을 제일 쉽게 잘 쓴 책이고요. 근데 돌아가셨다면서요, 이분이? 돌아갔어요. 강남으로. 간암으로? 진짜 좋아하잖아요. 응?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 김진영을 좋아하는 김준희 씨 강의 잘해요. 강의 진짜 잘해요. 이해가 되죠. 이분이 진짜 잘해요. 그 제도 대학에서 실려가 있는데 교수 자리가 못 맞아요. 잡았더라고요. 고려대학. 교수 아니었죠?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제가 왜 술을 좋아했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못 되니까 술을 먹지. 오늘 이만하겠습니다.